올해 제도혁신상 대상 박진수님.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고시원 방에서 계란 하나로 저녁을 때우던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30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퇴직식장에 온 동료는 단 3명이었어요. 상사는 차갑게 말했죠. 요즘은 AI가 검사합니다. 이제 당신 역할은 없어요. 집에 가니 이혼한 전 아내가 들이닥쳐 퇴직금을 요구했고요.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꿨어요. 당신 같은 현장형 엔지니어가 필요해. 옛 동료였던 윤서연 대표의 목소리였죠. 저는 망설였어요. 61살 시대에 뒤처진 기술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서연 대표는 단 한마디로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짜 기술은 늙지 않아. 새 회사에 들어갔지만 젊은 직원들은 저를 꼰대라 불렀어요. 그러던 중 제게 허위 고발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배우는 전 직장 상사였죠. 과연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퇴직 후 석 달,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오늘 먹은 음식, 사시는 곳, 소소한 일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행운을 모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땡자동차 협력사였던 그 회사에서요. 자동차 부품 공정 검사가 제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을 점검했죠. 불량률을 줄이는 게 제 자부심이었어요. 30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차장님,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팀장과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딱딱했죠. 박 차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30년이요. 30년을 여기서 일했는데요. 퇴직금은 규정대로 드립니다. 퇴직식은 다음 주 금요일로 잡았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던 거죠.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저와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퇴직식 날이 왔어요. 회사 식당 한쪽 구석에 테이블 하나가 마련됐죠. 30년 근속자를 위한 자리치곤 너무 초라했습니다. 동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어요. 결국 참석한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같은 팀이었던 김 과장, 격리부 박 대리, 그리고 경비실 이 아저씨였죠. 사회를 본 건 인사팀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는 종이를 보며 형식적인 멘트를 읽었습니다. 박진수 차장님의 30년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끝나자 3명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그 소리가 식당 안에서 텅 비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패를 받았어요. 그 감사패를 보는 순간 황당했습니다. 제 이름이 틀려 있었거든요. 박진소라고 새겨져 있었죠. 30년을 일했는데 제 이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케이크가 나왔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초도 없었고 축하 문구도 없었죠. 그냥 하얀 생크림만 발라진 케이크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식이 끝나고 상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제가 30년 동안 존경했던 개동훈 부장이었죠. 그는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 차장, 고생했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요즘은 AI가 검사를 다 해. 당신 같은 수작업 검사자는 이제 필요 없어. 시대가 변했다고. 그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가슴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뭐 퇴직금 받았으니 좀 쉬다가 다른 거 하면 되지. 61살이면 아직 젊잖아. 그는 웃으며 등을 두드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짐을 쌌어요. 30년 동안 제가 쌓아온 건 박스 2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제가 직접 작성한 공정 개선 노트였어요. A4 용지에 빼곡히 적은 메모들, 불량률 감소 아이디어들, 제 손때가 묻은 자료들이었죠. 저는 그 노트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제 3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데 뒤돌아봤어요. 30년을 다녔던 그 건물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이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후배 한 명이 저를 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더니 반대편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를 못 본 척한 거죠. 그게 더 서러웠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봤어요. 퇴직 축하 메시지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이미 저를 잊은 것 같았죠. 카톡 프로필 사진도 회색으로 바뀐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를 차단한 거였습니다. 고시원 방에 도착했어요. 사평 남짓한 그 공간이 이제 전부였습니다. 저는 박스를 열어 공정 노트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니 1995년 3월 2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죠. 그때 제 나이 31살이었어요. 입사 첫날 작성한 메모였습니다. 노트를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30년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요? 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선 누군가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2개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계란 하나를 삶아서 먹었어요. 퇴직금은 받았지만 아껴야 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버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다른 고시원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겠죠. 61살의 고시원에 사는 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공정 노트를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이 노트는 아무 쓸모가 없을 거라고요. 30년의 기록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죠.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주말이 됐어요. 저는 고시원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일주일째였죠.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쾅쾅. 거칠고 급한 소리였죠. 박진수, 문 열어.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전 아내 유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어요. 뭐야, 여기가 내 집이야? 이렇게 좁은 데서 살아? 정희는 방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저와 이혼했어요. 제가 벌이가 적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정희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비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퇴직금 많이 받았다며? 소문 들었어. 바로 본론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나 받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게 어딨어? 우리 결혼 생활 25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방에서 들릴까봐 걱정됐거든요. 정희 씨,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 벽이 얇아서요. 벽이 얇으면 어때? 당신이 이런 데 살게 된 게 문제지. 월세는 계속 넣어줘야 해. 알지? 정희는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요구했어요. 이혼 합의서에 없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계속 보내왔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도 이제 일이 없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 그래서 내가 널 버린 거야. 무능력한 사람은 필요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1살이면 연금이라도 받지. 그거라도 나한테 줘야지. 연금은 아직 몇 년 남았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살아야 하니까요. 당신이 살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돈만 받으면 돼. 정희는 가방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여기 금연인데요. 알았어. 그녀는 담배를 다시 가방에 넣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엔 경멸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50만 원 입금해. 늦으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법적 조치요? 합의서에도 없는 내용인데요. 그럼 어때? 당신 퇴직금 받은 거 세무서에 신고할 수도 있어. 제대로 신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 협박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일어서더니 문을 향해 걸어갔죠. 그리고 말이야, 당신 딸 결혼식 축의금도 준비해둬. 다음 달이거든. 딸이 결혼해요? 언제부터 준비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한테 미리 말할 필요 있어? 어차피 관심도 없잖아. 그게 아니라 축의금 200만 원. 딸 아빠로서 당연한 거지? 200만 원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100만 원 정도는. 100만 원? 우리 딸이 당신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워.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30년이나 다녔으면 임원이라도 됐어야지. 왜 차장에서 끝난 거야?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저는 30년을 일했는데도 차장에서 멈췄을까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회사 사정? 핑계 대지 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정희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복도에 그녀의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귀가 멍멍할 정도로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꺼냈습니다. 퇴직금 잔액이 찍혀 있었죠. 8천만 원. 많아 보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돈이었어요. 월세 50만 원, 딸 축의금 200만 원. 그것만 해도 25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필요했죠. 8천만 원이면 4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저녁 하늘은 빠르게 어두워졌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제 모습을 봤어요. 61살, 퇴직자, 고시원 거주자, 이혼남.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한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삶았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7분을 기다렸습니다. 완숙으로 삶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계란을 까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제 저녁이구나. 30년을 일한 사람의 저녁이 계란 하나구나. 핸드폰을 봤어요. 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결혼해요. 축의금 부탁드려요. 엄마한테 들으셨죠?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축하한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돈이 부담된다고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결국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그날 밤 정의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무능력한 사람은 필요 없어. 저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일까요? 30년을 일했는데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이게 제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죠. 창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였습니다.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친구 소개로 중소공장 관리 알바를 구했거든요. 시급 1만 2천 원, 하루 8시간이었죠.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공장은 경기도 시흥에 있었어요.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죠. 30년 만에 다시 입는 작업복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61살 알바생의 모습이었죠. 공장에 도착하니 관리자가 저를 맞았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박진수 씨죠? 저는 김민호 관리자예요. 일은 간단해요. 생산 라인 청소하고 자재 옮기고 그 정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했던 일과는 너무 달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참, 여기 직원들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일만 하시면 돼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끼려고 하지 말라니요. 저는 그냥 일하러 온 건데요. 작업장으로 들어갔어요. 젊은 직원들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호기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죠. 와, 저 아저씨 몇 살이야? 완전 할아버지 같은데. 여기서 일할 수 있으려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다 들렸어요. 저는 못 들은 척하며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당에 가니 자리가 다 차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젊은 직원들은 무리지어 앉아 웃고 떠들었죠.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저 아저씨 진짜 노답 아냐? 맞아. 아침에 청소하는데 완전 느려.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왜 저런 사람을 뽑았대? 젊은 사람도 많은데.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죠. 벤치에 앉았어요.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공적 노트를 꺼냈어요. 아침에 가방에 넣어온 거였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노트를 펼쳤어요. 그 안엔 제가 30년 동안 개발한 공정 개선 아이디어들이 빼곡했습니다. 불량률을 줄이는 방법, 효율을 높이는 배치, 시간을 단축하는 기법들이었죠. 오후 작업이 시작됐어요. 저는 생산 라인을 청소하다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재 이동 경로가 비효율적이었어요. 작업자들이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김민호 관리자에게 말했어요. 관리자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뭔데요? 지금 자재 이동 경로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배치하면 동선이 30% 정도 줄어들 거예요. 저는 노트에 간단한 도면을 그려 보여줬습니다. 30년 경험으로 본 개선안이었죠. 김민호는 노트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 네. 근데 여기 이미 최적화돼 있어요. 전문가들이 설계한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박진수 씨, 요즘 감성 모르시면 그냥 쉬세요. 여기 젊은 애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는 등을 돌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요즘은 다 자동화예요. 그런 구식 방법은 안 통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어요. 저는 공장 밖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61살 몸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노트를 다시 꺼냈어요. 오늘 본 생산 라인을 분석하며 개선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죠. 공정 흐름도를 그렸어요. 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전체 과정을요. 그리고 병목 구간을 표시했습니다. 개선하면 생산성이 최소 20%는 오를 거예요. 아저씨,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민호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제 노트를 힐끗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거 공정 분석이에요? 아, 네. 그냥 습관적으로 적어봤어요. 아저씨, 혹시 이쪽 일 해보셨어요? 30년 정도 했었죠. 자동차 부품 공정 검사였어요. 김민호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여기선 그냥 청소만 해주세요.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마시고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30년이요. 30년 동안 쌓은 기술과 경험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노다바제, 구식 방법, 오지랖. 그게 제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걸 쳐다봤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번 달 월세 입금 확인 안 됐는데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오늘 번 돈은 9만 6천 원이었습니다. 8시간에 시급 1만 2천 원이었죠. 50만 원을 모으려면 일주일 몇 시간을 일해야 했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이번 주 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다른 고시원 방들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하루를 버텨낸 사람들이겠죠.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오늘 적은 공정 개선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쓸모없는 걸까요? 30년이 정말 무가치한 걸까요? 눈물이 다시 나려고 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죠. 그날 밤 저는 계란 하나로 저녁을 먹었어요. 삶는 동안 노트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61살의 몸은 8시간 노동을 버티기 힘들었죠. 하지만 내일도 가야 했어요. 일을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제 남은 인생일까요? 노다바제로 살다가 끝나는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려 애썼죠.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2주가 지났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오후 작업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61살의 몸으로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진수 씨, 저예요. 윤서연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윤서연,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중견 제조기업 CEO였죠.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진수 씨 퇴직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번호를 이제야 알았네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서 저에게 연락한 사람은 서연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3개월 전에 퇴직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중소공장에서 청소 알바를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냥 쉬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수 씨가 쉬는 걸 제가 모를까요? 분명 어디서 일하고 있을 텐데. 서연은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소공장에서 관리 알바하고 있어요. 청소하고 자재 옮기고 그런 일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 숨을 깊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 씨, 저 지금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넥트라 테크라고 제조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예요. 알고 있어요. 기사에서 봤어요. CEO 됐다고. 당신 같은 현장형 엔지니어가 필요해요. 우리 회사로 오면 안 될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61살 퇴직자인 제게 일자리를 제안한다고요? 서연 씨, 저는 이제 늙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를 노답아재라고 부르더라고요. 노답아재라니요. 그건 그 사람들이 진수 씨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 기술은 이제 구식이에요. AI가 다 하는 시대잖아요. 저는 쓰라린 마음으로 말했어요. 개동훈 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당신 같은 수작업 검사자는 이제 필요 없어. 진수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현장 경험은 따라올 수 없어요. 당신은 30년 동안 그 일을 했잖아요.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우리 회사에 개발팀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죠. 똑똑하고 열정적이에요. 근데 현장을 몰라요. 이론만 아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진수 씨, 진짜 기술은 늙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꼭 필요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조건은요? 연봉 5천만 원. 주 5일 근무. 직책은 수석 기술 고문이에요. 5천만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금 받는 알바비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연 씨,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61살이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하죠. 진수 씨는 현장에서 30년을 일했어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눈물을 참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제 가치를 인정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나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서연 씨. 고맙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진수 씨 같은 사람을 모시게 돼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문득 떠올랐어요. 서연 씨는 결혼 3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냈죠. 아이도 없이 혼자서 회사를 키워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혼한 지 5년 됐고요. 서로의 사정을 대단히 공유한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혼자인 사람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땐 아직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공장 안에서 젊은 직원들이 웃으며 나왔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죠. 저 아저씨 오늘도 벤치에 앉아 있네. 완전 힘들어 보여.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할 필요가 없구나. 다음 날 토요일 저는 김민호 관리자에게 전화했어요. 관리자님, 저 박진수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다른 곳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아서요. 오늘부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요? 죄송해요. 제 전공 분야 일이라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김민호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요일 저는 고시원 방을 정리했어요. 공적 노트를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30년의 기록이 담긴 그 노트가 이제 다시 쓸모 있게 될 거예요. 노트를 펼쳐 첫 페이지를 봤어요. 1995년 3월 2일. 입사 첫날 적은 메모였습니다. 나는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겠다. 31살 젊은 박진수가 쓴 글이었죠. 저는 펜을 들어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어요. 2025년 11월. 61살. 다시 시작한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거든요. 월요일 아침 저는 새벽 5시가 아닌 7시에 일어났어요. 넥트라 테크는 9시 출근이었거든요. 저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5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죠. 조금 헐렁했지만 괜찮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61살 박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과는 달랐어요. 눈빛에 희망이 보였거든요. 가방에 공적 노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며 생각했어요. 서연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짜 기술은 늙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30년의 경험이 무가치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12층짜리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서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해요, 진수 씨. 우리 회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서연이 말했어요. 개발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엔 좀 낯설 수도 있어요. 다들 젊거든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가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죠.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서연이 저를 안내했어요. 개발팀이 있는 공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얘들아, 잠깐 모여봐. 서연이 손뼉을 쳤어요. 개발팀 직원 7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소개할게요. 박진수 수석 기술 고문님이에요. 30년 경력의 공정 엔지니어시고 앞으로 우리 개발팀과 함께 일하실 거예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형식적인 박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박진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서연이 소개했어요. 우리 개발팀 리더 최민재예요. 민재는 저를 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 또 윗사람이 구식 인력 데려오셨네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서연도 들었을 거예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재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어요. 민재는 웃으며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은 저를 자리로 안내하기 전에 잠깐 제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민재는 처음엔 다 저래요. 제게도 그랬거든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당신은 저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서연은 저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창가 쪽 깨끗한 책상이었습니다. 컴퓨터와 노트북이 준비돼 있었죠. 여기서 일하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연 씨. 서연이 나가고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공정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30년의 기록이었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직원들이 무리지어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하지만 아무도 저와 함께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저 아저씨 왜 뽑았대? 대표님이 아는 사람인가? 그런가 봐. 30년 경력이라는데 요즘 기술이랑은 완전 동떨어졌을 거 아냐? 맞아.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첫날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어요. 진수 씨, 점심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서연은 제 표정을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혼자 드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다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같이 먹을게요. 첫 주는 적응하기 힘드니까요. 아니에요. 대표님이 그러실 필요 있어요. 당신 혼자 두고 싶지 않거든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일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편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에 첫 회의가 있었어요. 개발팀 전체 회의였습니다. 민재가 프로젝트를 설명했어요. 우리가 개발 중인 건 스마트 공정 관리 시스템이에요. AI 기반으로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는 거죠. 화면에 복잡한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저는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론적으론 훌륭해 보였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았죠. 민재가 물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저는 손을 들었어요. 민재가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박 고문님. 이 알고리즘은 이론적으론 완벽해요.
근데 현장에서는 변수가 많아요. 온도, 습도, 작업자 숙련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재는 코웃음을 쳤어요. 박 고문님, 그게 바로 AI가 하는 일이에요. 변수를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 경험상, 경험이요? 민재가 제 말을 끊었어요. 박 고문님 경험은 30년 전 거잖아요. 지금은 AI 시대예요. 책에서만 살다 오셨어요? 직원들이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하세요. 요즘 기술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회의에서 본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30분 정도 분석하니 확실해졌어요.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 공정엔 너무 많은 예외 상황이 있거든요. AI가 학습하기 전에 생산 라인이 멈출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문제점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결 방안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거였죠.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아,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손으로요? 컴퓨터로 하면 되는데. 습관이에요. 손으로 적으면 더 잘 생각나서요. 그녀는 제 노트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뭐예요? 공정 흐름도예요? 네. 아까 회의에서 본 시스템을 분석해 봤어요. 우와. 완전 복잡하네요. 이해는 안 되지만 멋있어 보여요. 그녀는 웃으며 자기 자리로 갔어요. 적어도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죠. 퇴근 시간이 됐어요. 6시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겼어요. 민재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박 고문님,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우다니요. 저희한테 가르쳐 주셔야죠. 30년 경력이시잖아요. 그는 비꼬는 투였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너무 오지랖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민재는 웃으며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첫날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꼰대 취급, 무시, 비웃음. 다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경험을 쓸모없다고 하는 게 제일 힘들었죠.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오늘 분석한 내용을 다시 봤습니다. 제 판단이 맞아요.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어요. 서연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불평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기로 했죠. 냉장고를 열었어요. 이제 계란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샀어요. 연봉이 생겼으니까요.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민재가 한 말이 맴돌았습니다. 책에서만 살다 오셨어요? 저는 책에서만 산 게 아니에요. 30년을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땀 흘리며 불량률과 싸우며 생산 라인을 지켰어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증명하자.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제 가치를 증명하겠다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진수 씨, 첫날 수고 많으셨어요. 힘들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간단한 문자였지만 그날 밤 저를 버티게 한 건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 수 있어. 박진수, 너는 할 수 있어.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니 서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진수 씨, 오늘 협력 공장 실사 나가요. 같이 가시죠. 실사요? 네. 우리 시스템을 적용할 공장이에요. 현장 데이터를 확인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 실사라니 오랜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했던 일이었죠. 차를 타고 경기도 안산으로 갔어요. 서연이 운전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가 물었어요. 어제 첫날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민재가 좀 무례했죠? 제가 다 봤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해요. 젊은 친구들 입장에선 제가 낯설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공장에 도착했어요. 중견 규모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3개 있었죠. 공장장이 나와서 우리를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쪽은 저희 수석 기술 고문이신 박진수 님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공장장은 저와 악수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죠.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기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부품을 검사하고 포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눈에 봤습니다. 동선이 비효율적이었어요. 서연이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불량률이 12%네요. 좀 높은데요. 네, 요즘 들어 갑자기 올라갔어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공장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생산 라인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죠. 5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이번 라인의 컨베이어 속도가 불규칙했습니다. 미세한 차이였지만 제 눈엔 보였어요. 저기요, 공장장님. 네. 이번 라인 컨베이어 모터 점검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모터요? 한 6개월 됐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속도가 불규칙해 보여요. 공장장이 작업자를 불러 확인했어요. 잠시 후 작업자가 돌아왔습니다. 모터 베어링에 문제가 있어요. 마모된 것 같아요. 공장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불량률이 오른 거였어. 저는 계속 라인을 살폈어요. 10년분쯤 더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3번 라인의 조명이 너무 어두웠어요. 조명도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작업자들이 제대로 검사하기 힘들 거예요. 맞아요. 사실 직원들이 불평했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문제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동선 배치, 자재 적재 위치, 검사 프로세스까지요. 20분 만에 7가지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서연이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공장장도 마찬가지였죠. 박 고문님, 이거 전부 20분 만에 찾으신 거예요? 네.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직원들은 몇 달을 고민했는데 저는 노트를 공장장에게 건넸어요. 이렇게 수정하시면 불량률이 최소 5%는 줄 거예요. 아마 78%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공장장은 노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정말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수 씨 역시 최고예요. 20분 만에 문제를 다 찾아내다니. 30년 하면 눈에 보여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우리 직원들은 데이터만 보고 분석하느라 몇 줄을 써요. 당신은 현장을 보고 바로 알잖아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가치를 느낀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 운전대 너머로 보이는 서연 씨 옆 얼굴을 가만히 보게 됐어요. 회사에서 볼 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30년 하면 눈에 보여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습관처럼 말을 낮추자 서연 씨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진수 씨는 맨날 자기 가치를 깎아내리네요. 그 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직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 한쪽이 조용히 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렘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러운 아주 작은 온기였어요. 회사로 돌아왔어요. 회의실에 개발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데리고 들어갔죠. 얘들아, 오늘 실사 결과 공유할게요. 서연은 제가 찾은 문제점들을 설명했어요. 화면에 노트 사진을 띄웠습니다. 직원들이 집중해서 봤어요. 박 고문님이 20분 만에 7가지 문제를 찾아내셨어요. 그중 5개는 우리 시스템으로 감지 못했던 거예요.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20분 만에요? 진짜 대단한데?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아까 제 노트를 봤던 그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박 고문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으셨어요? 경험이에요. 비슷한 문제를 수백 번 봤거든요. 우와, 정말 대단하세요.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그건 유관 검사잖아요. 우리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이에요. 맞아요. 근데 데이터만으론 부족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장엔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소리, 냄새, 미세한 진동 같은 거요. 그건 사람이 직접 봐야 알 수 있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의 현장 경험을 결합해야 해요. AI와 사람의 판단을 함께 쓰는 거죠.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박 고문님, 정말 멋있으세요. 마이너스 김수진 드림. 아까 그 여자 직원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쪽지를 노트에 끼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당에 가니 수진이 손을 흔들었어요. 박 고문님, 여기 앉으세요. 저는 그쪽으로 갔어요. 수진과 다른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앉는 자리였죠. 오늘 실사 정말 대단하셨어요. 고마워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긴요. 저희는 데이터만 보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다른 직원이 물었어요.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시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관찰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는 거요. 기계 소리 하나, 작업자 표정 하나도 다 의미가 있어요. 우와. 저희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편하게 밥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저도 끼워주세요. 대표님,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서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진수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20분 만에 문제를 다 찾다니.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에요. 실력이죠. 인정 좀 하세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오후에 서연이 제 자리로 왔어요. 진수 씨, 공장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이 제안한 대로 수정했대요. 그런데 불량률이 벌써 떨어졌대요. 12%에서 7%로요. 벌써요? 네. 컨베이어 모터 교체하고 조명 바꿨더니 바로 효과가 나타났대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공장장이 감사 인사 전화래요. 몇 달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했다고요. 서연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은 아직 최고의 엔지니어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맙죠. 퇴근 시간이 됐어요. 민재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어요. 박 고문님, 오늘 실사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제가 어제 좀 무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내일 시간 있으시면 같이 점심 먹어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죠.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제 경험이 쓸모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노트를 펼쳐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2025년 11월 어느 날.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다. 저는 처음으로 편의점이 아닌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연봉이 생겼으니까요. 근처 한식당에 가서 제육볶음을 시켰습니다. 밥을 먹으며 웃음이 났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요. 2주가 지났어요. 저는 매일 현장 실사를 나갔습니다. 서영과 함께 협력 공장들을 방문했죠. 그때마다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방문한 5개 공장 모두 불량률이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빠른 곳은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죠. 어느 날 아침 출근하니 회사가 술렁거렸어요. 직원들이 핸드폰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우리 회사 기사 났어? 박 고문님 나오는데? 저는 수진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 고문님, 기사 안 보셨어요? 우리 회사 나왔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퇴직자 출신 엔지니어, 제조역 신주도. 제목 아래 제 사진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기사 내용을 읽었어요. 넥트라 테크의 박진수 수석 기술 고문 60일이 3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사 불량률을 평균 40% 감소시켰다. 퇴직 후 3개월 만에 재취업한 박 고문은 AI 시대에도 현장 경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는 기사를 쓴 기억이 없었어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놀랐죠? 제가 기자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왜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알려져야 해요. 나이 때문에 묻히는 인재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고마웠습니다. 점심시간 민재가 저를 불렀어요. 박 고문님, 같이 점심 먹으러 갈까요? 그래요. 회사 근처 식당에 갔어요. 민재와 수진 그리고 다른 팀원 2명이 함께였습니다. 고문님, 기사 봤어요. 정말 멋있던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온 일을 한 것뿐이에요. 별거 아니긴요. 저희는 못 찾는 문제를 찾아내시잖아요. 민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고문님을 무시했어요. 나이 많은 구식 엔지니어라고 생각했죠. 알아요. 죄송해요. 정말로요. 2주 동안 보니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당신들도 배우는 중이니까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요. 기꺼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장 이야기, 실패 경험, 성공 사례들을요. 젊은 직원들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야, 나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전 아내 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무슨 일이에요? 기사 봤어. 너 요즘 잘 지낸다며? 그냥 일하고 있어요. 연봉 얼마야? 제법 받는 것 같던데. 정희의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돈 냄새를 맡은 거였죠. 그건 제 개인적인. 우리 한번 보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전화로 하긴 그러니까. 주말에 시간 돼?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 결혼식 축의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괜찮아요. 좋아. 강남역 카페에서 보자. 문자 보낼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강남역 카페로 갔습니다. 정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말끔한 옷을 입고 있었죠. 앉아. 저는 마주 앉았어요. 정희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요즘 잘 나가더라. 기사도 나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연봉 얼마야? 솔직히 말해봐. 5천만 원이에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제법인데? 퇴직 전보다 많잖아. 그래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 딸 결혼식 견적이야. 저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예식장, 예단, 예물. 총 금액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반은 내가 내야지. 딸 아빠니까. 반이요? 그럼 3천만 원이에요. 당연하지. 축의금 200만 원 포함해서. 저는 숨이 막혔어요. 3천만 원이면 제 월급 몇 개월치였습니다. 정희 씨,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방금 일 시작했고, 연봉 5천이면 충분하잖아. 아니면 퇴직금도 있고, 퇴직금은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진수 딸 결혼식인데 그것도 못 내?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줄일 수 없나요? 줄여. 다른 집들은 더 크게 하는데 우리 딸이 창피해서 어떡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요즘 기사도 나고 잘 나간다며? 그럼 딸한테 제대로 해줘야지. 알겠어요. 최대한 준비할게요. 최대한이 아니라 꼭 해야 해. 다음 달까지야.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커피값도 제가 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생각했어요. 정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ATM처럼 생각하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퇴직금 잔액은 3천만 원을 쓰면 잔고가 훅 줄어들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계산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결혼 준비 도와주신다고 해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는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출근하니 또 기사가 났어요. 이번엔 업계 전문지였습니다. 61세 엔지니어가 증명한 경험의 가치. 기사엔 제가 해결한 사례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협력사 대표들의 인터뷰도 있었죠. 박 고모님 덕분에 공장이 살아났습니다. 직원들이 축하해줬어요. 회사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점심시간 민재가 말했어요. 고모님, 이제 완전 유명인이시네요. 유명인은 무슨, 그냥 일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대단해요. 저희한테도 큰 자극이 돼요. 수진이 물었어요. 고모님, 힘든 일 없으세요? 혹시 개인적으로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어요. 딸 결혼식 준비하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결혼식이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근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결혼식 비용 진짜 비싸죠. 저희 형도 작년에 했는데 엄청났대요. 저는 웃으며 넘어갔어요. 개인적인 고민을 너무 많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서연이 커피를 한 잔 타서 제 앞에 놓아줬어요. 진수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과거 일로요. 과거 일이요? 개동훈 부장 일 말이에요. 신고 못한 거.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은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 잃고 회사 지킬 때 비슷한 선택들 많이 했거든요. 살기 위해서요. 그래도 비겁했어요.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생존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당신 마음이 더 이해돼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진수 씨, 다음 주에 제조혁신 포럼이 있어요. 거기서 발표해 주실 수 있어요? 발표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괜찮아요. 당신이 해온 일만 얘기하면 돼요. 업계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고마워요. 준비는 제가 도와줄게요. 퇴근하며 생각했어요. 요즘 제 인생은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사도 나고 발표도 하게 되고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딸 결혼식 비용, 정의의 요구, 앞으로의 생활비까지요.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엔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박진수, 내일도 출근해야 했어요.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니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달랐죠. 무슨 일 있어요? 수진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고문님, 그게 뭐가요? 회사에 고발장이 들어왔대요. 고발장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고문님 관련된 거래요. 전 직장에서 기밀을 훔쳐왔다는 내용이래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기밀을 훔쳤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도 믿어요. 근데 대표님이 부르세요. 저는 서연의 사무실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니 차갑게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는 서연과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진수 씨.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서연이 서류를 건넸어요. 고발장이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공정 알고리즘 도용 의혹 관련 고발장. 내용을 읽었어요. 제가 전 직장의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가져와 넥트라 테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제가 개발한 것만 썼어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증거예요. 법무팀장이 말했어요.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들을 보면 박 고문님이 퇴직 직전에 회사 서버에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대요. 그건 제 개인 자료였어요. 30년 동안 제가 작성한 노트와 자료들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공적 노트를 꺼냈어요. 이게 전부예요. 제가 손으로 직접 쓴 거예요. 회사 자료가 아니라 제 개인 기록이에요. 서연이 노트를 받아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진수 씨를 믿어요. 근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고발인이 누구예요? 익명이에요. 하지만 전 직장 내부 사람인 건 확실해요. 저는 생각했어요. 누가 저를 고발했을까요? 갑자기 개동훈 부장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개동훈 부장일 수도 있어요. 개동훈이요? 네. 제 전 직장 상사였어요. 과거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5년 전에 실적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계 부장이 주도했는데 제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신고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증거가 부족했고 저도 연루될까봐 두려웠어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보복일 가능성이 있네요. 맞아요. 제가 퇴직하니까 이제 저를 제거하려는 것 같아요. 법무팀장이 메모하며 말했어요. 일단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해요. 박 고문님이 개발한 자료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진짜 훔친 거 아니야? 글쎄, 요즘 기사도 많이 나고 그랬잖아. 근데 고발당할 정도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의심받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책상에 앉아 샌드위치로 때웠죠. 민재가 다가왔어요. 고모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고모님 믿어요. 절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고마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민재는 제 어깨를 두드리고 갔어요. 그 작은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오후에 서연이 전화했어요. 진수 씨, 법무팀이랑 회의해요. 3시에 회의실로 와요. 회의실에 갔어요. 서연 법무팀장, 그리고 변호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박 고문님, 변호사님이에요. 저희 회사 고문 변호사시죠?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박 고문님, 퇴직 전에 다운로드한 파일 목록 기억나세요? 제 공정 노트 스캔본이랑 제가 작성한 개선 제안서들이었어요. 전부 제 개인 작업물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노트는 여기 있어요. 전부 손으로 쓴 거예요. 날짜도 다 적혀 있고요. 저는 노트를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도움이 되겠네요. 하지만 더 필요해요. 작성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진이요. 제가 노트 작성하는 사진을 가끔 찍었어요. SNS에 올린 적도 있고요. 그거 찾아주세요. 날짜가 찍힌 거면 더 좋고요. 저는 핸드폰을 뒤졌어요. 다행히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2015년, 2018년, 2022년에 찍은 노트 사진들이었죠. 이거요. 좋아요.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 고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증명할게요.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핸드폰을 봤습니다. 정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결혼식 비용 입금 확인 안 됐는데? 빨리 넣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돈 얘기였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노트를 정리했어요. 서연이 다가왔어요. 진수 씨, 아직 있어요? 네. 증거 자료 정리하고 있어요. 혼자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자고요. 서연이 옆에 앉았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고마워요, 서연 씨. 30년 동안 함께 일했잖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서연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증명해요.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개동훈 부장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는 제가 과거 비리를 알고 있다는 걸 두려워했을 거예요.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의 기록이었죠. 각 페이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제 필체도 시간에 따라 변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쓴 증거였어요. 핸드폰으로 노트 사진을 더 찾았어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도 뒤졌습니다. 다행히 20장 정도 더 찾았어요. 밤 11시가 됐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해서 서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제 인생은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싸워야 했습니다.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요.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였습니다.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개동훈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진실을 증명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7시 반이었습니다. 회사엔 아무도 없었죠. 저는 회의실에 자리를 잡고 자료 정리를 시작했어요. 공정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별로, 내용별로 분류했어요. 30년의 기록을 증거로 만드는 작업이었죠. 8시쯤 서연이 들어왔어요. 진수 씨, 벌써 왔어요? 네. 자료 정리하고 있어요. 서연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노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전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날짜도 있고, 필체도 일관되고. 근데 상대방이 인정 안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공개 전략을 쓰려고 해요. 공개요? 네. 법무팀이랑 상의했는데 우리가 먼저 공개하는 게 나아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9시에 법무팀과 회의가 있었어요.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박 고문님, 어젯밤에 보내신 자료 확인했어요. 아주 좋아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이걸 토대로 대응 전략을 세웠어요. 크게 3가지예요. 화면에 전략이 나타났어요. 첫째, 박 고문님이 직접 작성한 노트와 개발 로그를 전부 공개합니다. 둘째, 아이디어 출처를 명확히 밝힙니다. 셋째, 언론에 먼저 알려서 투명하게 대응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서연이 물었어요. 언론 공개는 언제 하죠? 다음 주 월요일이요. 그 전에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박 고문님은 노트 작성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왜 작성했는지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회의실에 남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설명을 붙였어요. 작성 날짜, 장소, 배경까지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고문님, 밥 안 드세요? 일 끝내고 먹으려고요. 같이 먹어요. 제가 사올게요. 민재는 나가서 도시락을 사왔어요. 김치찌개 도시락이었습니다. 고문님, 저희가 도울 일 없어요? 고마워요. 근데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도 저희도 뭔가 하고 싶어요. 고문님 덕분에 많이 배웠는데 이럴 때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저는 민재를 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노트 스캔 좀 도와줄래요? 양이 많아서요. 당연하죠. 민재는 팀원들을 불렀어요. 수진과 다른 직원 3명이 왔습니다. 고문님 도와드리자. 노트 스캔하면 돼요? 네. 근데 조심히 다뤄줘요. 30년 된 거라서요. 걱정 마세요. 직원들이 노트를 나눠 가졌어요. 스캐너로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스캔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후 3시쯤 스캔이 끝났어요. 총 1247페이지였습니다. 30년의 기록이 디지털 파일이 됐죠. 수진이 USB를 건넸어요. 고문님, 여기 다 담았어요. 날짜별로 폴더도 만들었고요. 고마워, 수진 씨.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고문님한테 많이 배웠는걸요. 모두 하나씩 말했어요. 저는 고문님 덕분에 현장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저도요. 데이터만 보던 저한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고문님, 처음엔 정말 죄송했어요. 선입견을 가졌었죠.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나이로 사람을 판단했죠.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저희가 증명할게요. 고문님이 정직한 분이라는 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수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울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함께 할게요.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회의실에는 저와 서연 씨만 남았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서연 씨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제 앞에 놓아줬어요. 버틸만해요. 예전 현장 야간 근무보단 낫죠. 가볍게 넘기려 했는데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남편 떠나보내고 나서 혼자 회사 지킬 때가 제일 두려웠어요. 누가 나를 믿어줄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싸움을 오래 해온 거라는 걸. 그래도 버티셨잖아요. 버틴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같은 편에 서 있다는 느낌,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건 서연 씨였습니다. 진수 씨, 자료 정리 다 됐어요? 네.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다들 진수 씨 편이에요. 회사 전체가요. 서연은 USB를 받아 확인했어요. 완벽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30년간의 일관된 기록이에요. 이건 조작할 수 없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 할 거예요. 그때 이 자료 전부 공개하죠. 제가 말을 해야 하나요? 네. 진수 씨가 직접 설명해야 해요. 괜찮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제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요. 그렇죠. 우리 함께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지은이야. 지은아.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 회사에서 고발당했다며? 아, 그거. 오해야. 곧 해결될 거야. 괜찮아? 힘들지 않아? 딸의 걱정하는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괜찮아.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 걱정 마. 그래도 혹시 결혼식 비용 때문에 부담되면. 아니야. 그건 아빠가 당연히 해줘야지. 신경 쓰지 마. 고마워,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저를 걱정해 주다니요. 그동안 제가 좋은 아빠였나 싶었는데 딸은 여전히 저를 생각해 주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다음 주 기자회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노트를 펼쳐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이 노트는 제 인생의 기록입니다. 하루하루 현장에서 배우고 고민한 흔적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퇴직했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밤 11시가 됐어요. 저는 원고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A4 용지 3장이었죠. 서연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해요. 진수 씨다운 말이에요. 이대로 하세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다음 주가 중요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싸움이었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민재와 수진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도와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기자회견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2025년 12월 어느 날 정면 돌파를 시작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잠들었어요. 내일을 위해서요.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니 서연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진수 씨, 큰일이에요. 법무팀으로 와요. 무슨 일이에요? 포렌식 결과 나왔어요. 법무팀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와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 고문님 앉으세요. 변호사가 화면을 돌렸어요. 이메일 로그가 보였습니다. 고발 메일 발신 IP를 추적했어요. 어디서 보낸 건가요?
박 고문님 전 직장 내부망이에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역시 전 직장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더 파고들었더니 발신 PC가 특정됐어요. 화면에 PC 정보가 나타났어요. 사용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개동훈. 제가 예상했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제 전 직장 상사예요. 30년 동안 같이 일했죠. 서연이 물었어요. 왜 진수 씨를 고발했을까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5년 전 일이에요. 계 부장이 실적을 조작했어요. 실적 조작이요? 네. 불량률 데이터를 고쳤어요. 실제론 15%였는데 보고서엔 5%로 적었죠. 그걸 제가 알았어요. 변호사가 앞으로 기울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당시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냥 알고만 있었죠. 왜 신고 안 했어요? 두려웠어요. 계 부장은 회사에서 힘이 셌어요. 제가 신고했다간 제가 잘릴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묵인했어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해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계 부장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늘 불안했겠죠. 제가 언젠가 폭로할까 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박 고문님이 퇴직하고 새 회사에서 주목받으니까 선제적으로 공격한 거네요. 맞아요. 저를 먼저 범죄자로 만들어서 제 말에 신빙성을 없애려는 거죠. 비열하네요. 법무팀장이 말했어요. 이건 허위 고발이에요. 명백한 범죄죠. 역고소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증거도 충분하고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역고소합시다. 바로요. 우리가 함께 끝까지 가요. 이번엔 진수 씨 혼자 두지 않을게요. 서연 씨 손이 제 손등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잠깐이었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젊을 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고 나니 누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말이 사랑 고백보다 더 깊게 박히더군요. 저도 찬성이에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허위 고발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요. 얼마나 걸려요? 일단 고소장 제출하면 경찰 조사 시작돼요.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월요일 기자회견 때 이 내용도 공개하는 게 어때요? 서연이 물었어요. 공개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피해자인데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변호사가 동의했어요. 오히려 공개하는 게 나아요. 여론도 우리 편이 될 거예요.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다가왔어요. 고문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배우가 밝혀졌어. 누구예요? 내 전 직장 상사야. 개동훈이라고.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고문님을 고발한 거예요? 복잡한 사연이 있어. 과거에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그럼 보복이네요? 그래. 비겁한 짓이지. 민재가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하네요. 우리 역고소해야 해요. 할 거야. 법무팀이랑 준비 중이야. 수진도 왔어요. 다른 팀원들도 모였습니다. 고문님, 저희도 도울 일 없어요? 고마워. 근데 이건 법적인 문제라서 그래도 뭔가 하고 싶어요. 직원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월요일 기자회견 때 같이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아. 당연하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식당에 갔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저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앉자고 했죠. 밥을 먹으며 민재가 물었어요. 고문님, 오랫동안 참으셨던 거예요? 그 비리를요. 응.
부끄럽지만 그랬어. 왜요? 신고하면 됐잖아요. 두려웠어. 내 일자리도 지켜야 했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수진이 말했어요.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고마워. 근데 늘 마음에 걸렸어. 내가 비겁하게 산 것 같아서.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오후에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자회견 관련해서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할 거예요. 프레스센터에서요. 서연이 말했어요. 준비 많이 해야겠네요. 네. 주말 동안 리허설 좀 할까요? 그래요. 토요일 오후에 회사로 나올게요. 토요일 오후 저는 회사로 갔어요. 서연과 법무팀, 그리고 민재가 나와 있었습니다. 리허설 해봐요. 저는 단상에 섰어요. 준비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진수입니다. 30년 동안 자동차 부품 공정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됐거든요. 최근 저에게 허위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전 직장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내용이었죠. 서연이 손을 들었어요. 진수 씨,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해봐요. 네.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도용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직접 작성한 노트만 사용했습니다. 리허설을 3번 반복했어요. 갈수록 나아졌습니다. 좋아요. 월요일엔 이대로 하면 돼요. 일요일 저녁 저는 고시원 방에서 원고를 다시 읽었어요.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였습니다. 아빠, 내일 기자회견이라며? 그래. 어떻게 알았어? 기사 봤어. 아빠 힘내. 나는 아빠 믿어. 고마워, 지은아. 아빠는 정직한 사람이잖아. 그거 다들 알게 될 거야. 딸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꼭 잘할게. 걱정 마. 사랑해, 아빠. 나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었어요. 제 명예를 되찾는 날이었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2025년 12월 어느 날. 진실을 말한다. 두렵지만 당당하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긴장돼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눈을 감았죠. 새벽 4시쯤 잠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단상에 서 있었어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렸죠.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61살 박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떨리지만 당당한 표정이었죠. 가방에 공적 노트를 넣었어요. 30년의 증거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지하철을 타고 프레스센터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어요.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10시부터였죠. 회견장에 들어가니 이미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2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죠. 서연이 제 옆에 섰어요. 긴장돼요? 네. 많이요. 괜찮아요. 진실만 말하면 돼요. 민재와 수진 그리고 다른 팀원들도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그게 힘이 됐죠. 10시가 됐어요. 사회자가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넥트라 테크의 박진수 수석 기술고문님의 입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꺼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자동차 부품 공정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최근 제게 허위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전 직장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내용이었죠.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도용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직접 작성한 노트만 사용했습니다. 공적 노트를 들어 올렸어요.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기록입니다. 모두 제 손으로 직접 쓴 것이에요. 화면에 노트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날짜별로, 내용별로 정리된 자료들이었죠. 각 페이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제 필체도 시간에 따라 변했고요. 이건 조작할 수 없는 증거예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고발인이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제 전 직장 상사인 개동훈 부장입니다. 포렌식 결과 그의 PC에서 고발 메일이 발송됐어요.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개 부장은 5년 전 실적 조작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를 제거하려고 허위 고발을 한 겁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5년 전에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제 일자리를 잃을까봐, 가족을 못 먹여 살릴까봐요. 비겁했죠? 그건 인정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요.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개동훈 씨를 고소하실 건가요? 네. 허위 고발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고요.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고문님, 정말 멋있었어요. 목소리 하나도 안 떨리던데요? 아니야. 떨렸어. 엄청. 다들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후련했어요. 서연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수 씨. 서연 씨 덕분이에요. 서연 씨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정말로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봤어요. 그 시선 속에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박진수 기술고문, 허위 고발 피해자로 밝혀져. 전직 상사의 보복성 고발, 실적 조작 은폐 시도, 30년 노트가 증명한 결백, 61세 엔지니어의 당당함.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제 결백이 증명된 거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어요.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고문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다들 도와줘서요. 민재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축하 케이크 준비했어요. 케이크엔 박진수 고문님 결백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들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이 저를 불렀어요. 진수 씨, 사무실로 와요. 사무실에 가니 서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뭔데요? 임원 승진 제안서예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임원이요? 네. CTO, 최고 기술 책임자요. 우리 회사 기술 총괄 맡아줘요. 저한테요? 당연하죠. 당신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연봉도 올라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었죠. 이건 너무 과분한데요. 과분하지 않아요. 당신이 회사에 기여한 게 얼마인데요. 협력사 불량률 40% 감소, 생산성 향상, 그리고 젊은 직원들 교육까지. 그래도 진수 씨,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나이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CTO, 최고 기술 책임자. 30년 동안 꿈꿨던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 씨. 기꺼이 맡겠습니다. 잘 결정했어요. 우리는 악수했어요. 서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니 제 책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임원실로 옮겨진 거였죠. 책상 위엔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CTO 박진수. 저는 명패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민재가 노크했어요. 고모님, 아니, 이제 임원님이시네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냥 편하게 고모님이라고 불러. 안 돼요. 이제 CTO시잖아요. 민재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격식 차리지 말자. 계속 고모님이라고 해. 알겠습니다, 고모님. 점심시간 수진이 물었어요. 고모님, 이제 기분 어때요?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좋아. 정말 좋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앞으로 계획은요?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 내가 30년 동안 배운 것들을요. 저희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저는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회사 만들자. 네.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동훈이 소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허위 고발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실적 조작건도 함께 수사 중이고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처벌받아야 해요. 그럴 거예요. 언론에서도 계동훈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전직 상사, 허위 고발 혐의 조사, 실적 조작 은폐 위에 부하 직원 모함.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를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됐죠.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모님, 제가 처음에 정말 죄송했어요.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나이만 보고 사람을 무시했죠. 너도 배우는 과정이었어. 괜찮아. 고모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경험의 가치를요. 저는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도 언젠가 좋은 선배가 될 거야. 노력할게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지난 3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퇴직, 모욕, 좌절, 그리고 재기.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CTO 연봉이면 작은 원룸은 얻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장은 아니었어요. 딸 결혼식 비용을 먼저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어느 날. 결백이 증명됐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내일도 출근해야 했어요. 이제는 CTO로서요.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죠.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2026년 3월이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협력사가 20개로 늘었고 직원도 10명이 됐죠. 제가 개발한 현장 중심 공정관리 시스템이 업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저를 불렀어요. 진수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제조역 신상 후보에 올랐어요. 대상 후보요. 대상이요? 네. 당신 업적을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천했대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조역 신상은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었거든요. 정말 제가요? 당연하죠. 퇴직 후 재기에서 업계 혁신을 이끈 사례잖아요. 시상식은 2주 후였어요. 저는 매일 떨리는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동안 딸 결혼식도 잘 치렀어요. 3천만 원을 보탰고 딸은 정말 예쁜 신부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딸이 제게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힘든 시기에도 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아빠니까.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CTO 되시고 상도 받으시고 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라니요. 정희도 결혼식에 왔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네. 네, 덕분에요. 그래, 축하해. 정희는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성공하는 걸 보고 부끄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상식 날이 왔어요. 2026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어요. 300명 정도의 업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갔어요. 서연과 민재, 수진도 함께였죠. 긴장돼요, 고모님? 응, 많이. 대상 받으실 거예요. 저 느낌이 와요. 시상식이 시작됐어요. 여러 부문의 상이 발표됐습니다. 우수상, 특별상, 공로상, 드디어 대상 발표 순서가 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 제조역 신상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퇴직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30년 경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혁신을 이끈 분입니다.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넥트라 테크 CTO 박진수님.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고모님, 대상이에요. 민재가 소리쳤어요. 수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중간쯤 객석에서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가 두 손을 모아 응원하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저는 힘을 얻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퇴직식 날 텅 빈 박수, 고시원 방에서 먹었던 계란 하나, 중소공장에서 들었던 노답 아재라는 말, 그리고 서연의 전화, 진짜 기술은 늙지 않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좋은 무게였죠. 마이크 앞에 섰어요. 300명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깊게 숨을 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3개월 전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30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고 고시원 방에서 계란 하나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저를 꼰대라고 불렀어요. 구식이라고 쓸모없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정됐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진짜 기술은 늙지 않는다고요. 서연을 봤어요.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것들, 손으로 기록한 노트들,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더 큰 박수가 터졌어요. 저처럼 퇴직 후 방황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경험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준 윤서연 대표님, 함께 일하는 넥트라 테크 식구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직원들이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고모님, 정말 멋있었어요. 울컥했어요. 저도 눈물 났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안아줬어요. 자랑스러워요, 진수 씨. 고마워요. 서연 씨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시상식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함도 많이 받았죠. 한 중소기업 대표가 말했어요. 박 고모님 덕분에 우리 공장이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제 경험을 쓸모 있게 해주셔서요. 저녁에 회사 식구들과 회식을 했어요.
삼겹살집이었습니다. 민재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박진수 CTO님의 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들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저도 오랜만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들 택시를 잡아 흩어졌어요. 서연 씨와 저는 회사 앞 골목에 잠깐 같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고시원도 떠나는 거죠? 네. 다음 주면 이사해요. 창문 큰 원룸으로요. 좋네요. 창문 큰 집. 서연 씨가 웃으면서 제 쪽을 봤어요. 이제 혼자 버티는 기분은 좀 덜하겠네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혼자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요? 대표님이 있으니까요. 말해놓고 나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서연 씨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진수 씨. 요즘은 같이 버티는 기분이에요. 그 대답이면 충분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서로의 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 저는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트로피를 만지며 웃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이 방에서 자는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대상을 받았다. 이제야 시작이다.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제 인생이다. 창밖을 봤어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였습니다. 아빠, 기사 봤어. 대박이다. 우리 아빠 최고. 고마워.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은아.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1살에 새로 시작한 인생.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제 곧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잠들기 전에 중얼거렸어요. 나를 버린 사람들은 많았다. 하지만 나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이 내 삶을 다시 움직였다. 그리고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봄새가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을 기대하며요. 1년 후, 넥트라 테크는 코스닥에 상장됐어요. 저는 여전히 CTO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개발팀 이사가 됐어요. 수지는 팀장이 됐고요.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점심을 함께 먹어요. 그때 제가 30년 경험을 나눠줍니다. 젊은 직원들은 이제 저를 존경해요. 나이가 아니라 경험으로요. 개동우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진짜로요. 요즘은 목요일 점심마다 고정 일정이 하나 더 생겼어요. 민재, 수진과 함께 먹는 팀 점심 말고 저녁에 서연 씨와 같이 먹는 소박한 밥상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말은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장 어땠어요? 민재가 또 사고 안 쳤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도 가끔은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도 같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61살, 55살에 시작한 관계라고 부르기엔 조금 쑥스럽지만 서로에게 기대어도 된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진짜로요. CTO로서도 한 사람의 남자로서도요. 61살 퇴직자에서 CTO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이야기였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출근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출근길에 커피 2잔을 살 겁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서연 씨 것.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또 하루를 같이 버팁니다. 새로운 꿈을 꾸며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